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릴 텐데요. 올해 3학년에 해당되기도 하지만 1, 2학년 학생들도 참고하실 수 있게 안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은 이거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성적만으로 끊어서 학생을 평가하지 않는다. 정량 평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고, 성적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들, 이 학생이 어떤 잠재력이 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에게 우리 대학에서 이 정도의 교육적 환경을 제공해주면 훨씬 더 많이, 더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보여. 그런 학생을 우리 대학에서는 뽑고 싶어. 라고 하는 의미의 취지로 진행이 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고요. 요즘에는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거의 모든 대학들이 이렇게 용어 통일을 시켰습니다. 뭘 평가하느냐? 학업, 그리고 진로, 그리고 공동체에 관한 역량을 평가한다. 뭘 갖고 평가하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류. 우리가 얘기하는 서류는 이제 남아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추천서, 자기소개서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딱 하나 남아있는 건 학교생활기록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면접. 이전에 특강하면서 안내를 드렸던 그 면접. 이 두 가지입니다. 어떤 대학은 서류만 가지고 평가하기도 하고 어떤 대학은 서류와 면접을 함께 하기도 합니다. 혹시 이공계 특성화대학, 우리 그 스트 들어가는 대학들 있죠. 뭐 카이스트, 쥐스트, 유니스트 이렇게 이공계 특성화대학, 과학기술원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서류가 학교생활기록부뿐만이 아니라 추천서도 있을 수 있고 자기소개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특성화대학들은 혹시 모르니까 수시 모집 요강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들어가는 서류는 일반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딱 하나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인적, 학적사항부터 출결, 그리고 교과학습 발달 상황,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출결도 중요합니다. 출결은요, 대학의 입학사정관들 말에 의하면 코로나 이후로 출결해서 결석이 되게 많아졌대요. 지각도 많아지고요. 조퇴도 많아졌대요. 예전에 비하면. 그러면 괜찮냐? 괜찮은 건 아니고요. 대학에서 평가를 할 때 어느 정도 감안은 합니다. 이 감안을 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3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그래, 이 정도 일수는 결석할 수 있지라고 서로 간에 통용이 되는 상식적인 수준이 있어요. 그러시죠? 우리 3년 동안 결석하면 어느 정도는 결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무단 말고요. 미인정 말고. 한 질병, 아파서 결석하는 경우는 며칠 정도 가능할까요? 5일이요. 어떤 분 3일 말씀해 주셨네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 정도는 뭐 이해 가능하신가요?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뭐 3일에서 한 6일 정도? 그냥 우리끼리 괜찮다고 하십시다. 뭐 우리가 어차피 평가관은 아니니까 제가 생각할 때도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상식적으로 좀 벗어나 있어. 너무 많아. 라고 생각하면 분명히 이건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학종평가에서는 가만히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학종평가 시스템이 결석 며칠 했으면 몇 점 감점 이런 건 없어요. 이건 100% 정성평가입니다. 그리고 서류는 한 사람만이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복수 평가위원들이 돌아가면서 교차평가를 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어떤 평가위원은 1평가위원은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지 할 수도 있지만 똑같은 서류를 다른 평가관에게 가져갔을 때는 야, 이건 아니지 않아? 라고 또 감점의 요의도로 발휘될 수도 있습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아파서든 아니면 뭐 미인정이 됐든 뭐가 됐든 결석 지각 조퇴는 없는 게 좋습니다.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결석보다는 지각이나 아프더라도 학교 와서 도저히 못 견디겠으면 차라리 조퇴를 하든지 아니면 조금 늦게 와서 병원 들렸다 왔어요. 지각을 하든지 결석보다는 뭐 조퇴나 지각이나 결과가 나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무튼 횟수를 줄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교과학습 발달 상황은 쉽게 말씀드리면 성적 기재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로 이번 학기 또는 지난 3년간 봤던 성적의 과목이 몇 점, 몇 등급 이 찍혀 있는 게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이 학생이 수업 태도가 어떠했는지, 어떠한 자세로 수업에 임했는지, 그리고 준비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 학생이 어떤 면에서 호기심을 느껴서 무언가를 더 깊이 있게 학습했는지
등등의 내용이 함께 기술이 돼요. 그걸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이렇게 쓰거든요. 그 부분은 교과 선생님들이 이렇게 정성적으로 써주시는 겁니다. 기술을 해서 이 학생은 어떤 부분에 관심이 많았고 어떤 부분에 특히 무엇을 더했고 어떻게 수업에 임했고 하는 부분들을 함께 평가하는 게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도 함께 들어가죠. 대입에 생활기록부에 기록은 되지만 대입에 반영이 되지 않는 게 수상경력 같은 경우 있고요. 봉사활동도 개인 봉사활동은 이제 대입에 반영이 되지 않아요. 개인 봉사활동은 대입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요. 예전에는 봉사활동 실적을 쌓을 때 어떻게 했느냐. 야, 네가 다른 기관에 가서 방학을 이용해서든 주말을 이용해서든 가가지고 봉사활동 시간 얻어갖고 와. 봉사활동하고 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허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고요. 무조건 봉사활동도 어디서 해야 되느냐. 학교 교육 계획에 입각해서 교내에서 하는 것들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학교에서 되게 많이 노력을 하세요. 무슨 노력을 하느냐? 학생들이 봉사활동 시간을 쌓을 수 있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1교시부터 7교시 내에 이 내에서 할 수 있게.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떻게 하냐면요. 예전에는 그 교실에서 청소할 때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어떻게 하셨죠? 저를 포함해서. 교실에서 청소하면 누가 하죠? 전부 다 같이 하죠. 애들 전부 다. 20명, 30명이 책상 다 밀고 같이 걸레질하고 같이 쓰레기통 비우고 그랬다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변했어요. 애들이 청소하기 싫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 하기 제일 싫어하죠? 죄송해요. 자꾸 여쭤봐가지고. 제가 했던 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쓰레기통 만지는 걸 제일 싫어하더라고요. 이 오물 만져야 되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아이들이 더 하기 싫어하고 시간이 더 많이 드는 거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는 학생들은 신청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봉사활동 시간을 10분이 됐든 하루에 5분이 됐든 15분이 됐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학교별로 이제 차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수업하는 거, 특히 과학 수업 같은 거 준비하고 정리하는 거 되게 많이 시간 들거든요. 실험 하나 하려면 수업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돼요. 실험 도구. 그리고 수업 다 끝나면 실험 도구 정리해야 돼요. 이런 것도 지금은 학생들 신청받아요. 혹시 도움이 할 사람? 그러면 그거 신청하면 시작하기 전에 3분, 끝나고 나서 5분 이런 거 봉사활동 쌓여요. 경희대 입학사정관께서 얘기하셨던 발표 사례가 뭐였냐. 예전에 봉사활동 어느 기관을 찾아가서 방학 때 몽땅 10시간, 주말에 몽땅 5시간 이렇게 했던 것보다 지금은 이 부분이 개인 봉사활동이 인정이 안 되니 매일매일 학생들이 한 학기 내내 또는 1년 내내 쪼개서 하는 봉사활동이 대학의 입장에서 평가관에 봤을 때는 훨씬 더 유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겠더라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쪼개서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봉사활동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1, 2학년 학생들이 있으면 앞으로 학교에서 뭐 할 사람이라고 신청을 받을 때 그냥 빼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생활기록부에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쌓였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이 진짜 의미거든요. 한꺼번에 일회성이 아니라 내가 꾸준히 참여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지속성과 일관성입니다. 지속성과 정기성이고요. 모든 활동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되게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창체 활동 중에서 제일 관심이 많고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자율 동아리가 대입에 반영이 안 되면서 이제 학교 내에서 설강이 되는 정규 동아리가 되게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지금은 자율 동아리 활동이 대입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학교에서도요, 정규 동아리를 만드는데 예전처럼 그렇게 타이트하게 반드시 이런 거 꼭 지켜서 이 동아리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나 제한이 많이 엷어졌어요.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선생님 우리가 이런 동아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규 동아리에 포함시켜서 이런 것들을 한 학기 내내 우리가 1년 내내 참여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학교마다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은 예전처럼 하기 싫은데 동아리 억지로 들어가 라고 하는 경향은 많이 엷어졌어요. 무슨 얘기냐? 학생의 주도성이 중요해요. 자기의 관심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학생들끼리, 친구들끼리
서로 모여서 동아리도 만들 수 있고요. 학생들끼리, 친구들끼리 모여서 어떤 모임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학교 교육 계획 내에 미리 반영이 되면 충분히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는데 중요하게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독서 활동 같은 경우도 대입에 반영이 안 된다라고 돼 있는데요. 독서 활동은 대학에서 얘기할 때 여전히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라고 누차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독서 활동이 대입에 반영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생활기록부 항목에 독서 활동 상황란이 있어요. 이 독서활동 상황란에 기재는 되지만 대입의 평가관에 블라인드 처리가 돼서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3년 내내 어떤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 책의 저자는 뭐였어요? 라고 하는 게 생활기록부에 기재는 됩니다. 다만 대입의 평가에 반영은 안 되기 때문에 평가관이 화면을 봤을 때 그 화면의 그 란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독서가 필요 없냐? 가 아니라 독서 활동을 어디에 기재할 수 있느냐? 독서 활동 상황란뿐만이 아니라 다른 생활기록부 항목에 기재가 가능해요. 다만 어떻게 했을 때 기재가 가능하냐? 수업과 연관해서 어떤 책을 읽고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감상문도 쓰고 보고서도 쓰고 발표도 하는 후속 활동으로 연계됐을 때 기재가 가능해요. 다시 한번요. 독서 활동은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입의 평가도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 가능하냐? 수업과 연관해서 내가 어떤 책을 읽고 그 내용에 대해서 감상문 작성 또는 발표 등으로 후속 활동이 이어졌을 때 생활기록부 다른 여타의 항목들에 교과 담당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에 의해 기록이 가능해요. 그러면 그 부분은 대입의 평가관 화면에 떠요. 그러면 이 학생이 이런 책도 읽고 이런 심화 활동도 했구나 라고 하는 게 써져 있으면 평가가 가능합니다. 근데 대학에서는 이 독서 활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누차 강조해서 독서 활동만큼 학생이 지적 학업 역량을 평가하기 좋은 도구가 없어요. 저희도 평가를 해보지만 평가 도구에, 평가 서류에 이 학생이 이런 책을 읽고 이런 심화 활동을 했습니다 라고 써져 있는 것만큼 학업 역량을 평가하기 좋은 도구가 없습니다. 나의 관심사는 공학이에요. 그러면 공학 관련된 책을 수업만 받은 게 아니라 그런 관련된 책을 더 읽었어요 라고 써져 있는 것만큼 이 학생이 공학 분야에 관심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증명해내는데 좋은 도구가 없어요. 그래서 독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다른 항목의 기재가 가능하니 우리가 신경 쓰고 꼭 관리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작년에 나타났던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향과 함께 올해 나타나는 경향입니다. 모집 인원은 조금 줄었고요. 학종의 선발 인원은 수도권 이외의 지역보다 수도권 지역이 많다. 라고 하는 부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요, 적어도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이 서울 수도권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라고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수도권과 지방의 조금 체감 난이도가 체감이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 아이들은요, 고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학종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학종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에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지원을 해요. 우리는 그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우리 같은 경우는 그들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실 선택 옵션인 인식이 강하죠. 학종 준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왜 그러냐? 지역 거점 국립대학을 비롯해서 지방대학은 교과 전형으로 뽑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옵션이 있어요. 어떻게? 서울 수도권으로 안 가면 내가 지역 거점을 쓸 수도 있지 라고 하는 심리적 어떤 선택 옵션이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 아이들은 그렇지 않죠. 그 아이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서울 수도권 집 주변에 있어야 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죽으나 사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학종 준비를 하는 거죠. 우리는 걔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방에 있는 애들끼리 경쟁이 아니라 서울 수도권에 있는 애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종 준비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교과 성취도 하고 교과 활동 같이 본다라고 하는 거, 면접형을 통한 인원이 많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면접을 통해서 변별력을 자꾸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이 이어진다. 그래서 이 전 시간에 면접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강의를 먼저 앞서서 한번 저희가 제공을 해드린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패턴입니다. 단계형으로 1단계에서 서류로 일정 배수를 끊고 2단계에서 면접의 기회를 주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사실 거의 모든 많은 대학들이 이 유형, 제일 많이 있는 단계 유형에 속합니다. 2단계에서 면접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가운데에 있는 서류 평가하고 면접을 한꺼번에 같이 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지원자는 모두 면접 전형 실시하는 거예요. 맨 오른쪽은 면접은 보지 않고 우리가 서류만 보겠다라고 하는 전형도 있습니다. 면접의 중요성은 갈수록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서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는 양이 자꾸 제한이 가지기 때문이에요. 그 양이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이렇게 점점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정말 좋은 말을 많이 써주고 싶어도 자수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일정 자수만큼 그 이상을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평가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쉬운 거예요. 생활기록부에 써져 있는 내용 플러스 그 이상의 내용을, 그 여백의 내용을 알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면접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면접의 중요도는 점점 늘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서류로만 100% 선발하는 대학 같은 경우는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굉장히 학불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거의 많은 경우에 학생부 교과 전형에 설정이 되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은데 왜 그럴까요? 아까 처음에 취지를 말씀드렸잖아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성적만으로 끊는 게 취지가 아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수능은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인식인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배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라고 하면 이 학종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여부가 굉장히 큰 학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가 되느냐? 나는 학종 준비도 했는데 나는 수능 최저도 맞출 수 있어. 자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대학에 자신 있게 지원하세요. 그러면 합격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몇 가지 샘플이에요. 몇 개 대학의 샘플인데요. 예를 들면 빨간색으로 표시해드린 이렇게 변경되어 있는, 작년에 비해서 변경된 경우는요,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변경되어 있는 경우, 뭔가 변경사항이 있다는 건 합격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수능 최저 기준이 없었는데 생겼다라고 하면 수능 최저 기준이 없었는데 생겼으면 학종에서는 합격선 커트라인 이런 것들이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합격선, 커트라인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변할까요? 합격선이 더 세질까요? 좀 약해질까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생겼다면 합격선이 그렇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론적으로는 합격선, 커트라인은 내려가요. 좀 약해져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면 한번 걸러주는 스크린 장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내신 좋은 애가 유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한번 걸러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신이 좋았어도 수능 최저 기준 못 맞추면 탈락되니까, 자격 탈락이 되니까 그 밑에 성적대인 아이에게 기회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이론적으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으면 커트라인은 내려갈 수 있다. 여유로워질 수 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커트라인이 내려간다라는 말도 있지만 합격선의 범위가 넓어진다예요. 성적이 좋은 애부터 성적이 저 밑에까지 합격 분포가 넓어진다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자, 수능 최저 기준이 있었는데 강화가 됐다. 더 세졌다. 수능 최저 기준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합격선은 내려갈 수 있어요. 수능 최저 기준이 세지면입니다.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모집 요강을 발표할 때 작년하고 바뀌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수능 최저 기준에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안 봐도 한 90% 이상은 수능 최저 기준이 세졌을까요? 약해졌을까요?
죄송해요. 자꾸 여쭤봐서. 수능 최저기는 약해지는 경향으로 갑니다. 완화되는 경향으로 가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학생들의 학력이 시간이 갈수록 날로 좋아질까요? 아니면 조금씩 이렇게 하락할까요? 그니까요. 수능 성적, 모의고사 성적이 안 나오는 건 우리 집 아들뿐만이 아닌 거예요. 다 전국의 아이들이 비슷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것들을 감안해서 수능 최저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면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만약에 강화시킨다 라고 했을 때 대학에서는 부담이거든요. 그러면 강화시켰더니 1단계 통과자가 확 줄었어요. 잘못하면 모집 정원 못 채울 수도 있어요. 수시에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 기준을 완화시키면 완화시키지 강화시키는 경우는 있기는 있지만 상당히 드물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변경사항 같은 경우 봐주시면 좋고요. 대학마다 이렇게 변경사항이 크게 바뀌는 경우들도 있어요. 중앙대처럼 면접이 있었는데 폐지시키고 그냥 서류로만, 그리고 전형을 바꿔서 면접을 실시하는데 면접이 없었는데 면접을 실시하는 쪽으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면접이 있을 때와 면접이 없을 때, 서류로만 진행할 때와 서류와 면접을 함께 진행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좀 이따가 화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에게는 어떤 게 유리한지 한번 보시게요. 자, 그 다음 2단계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들 같은 경우입니다. 보통 한 30% 정도가 스탠다드예요. 그러니까 1단계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한 3배수 정도를 거르고요. 물론 더 많은 대학도 있습니다. 5배수도 있고 7배수도 있어요. 한 기준 정도 되면은 한 3배수 정도를 고르고 2단계에서 면접을 한 30% 정도 반영하면 이게 한 스탠다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1단계에서 많이 뽑는다 그러면 3배수를 넘어서 5배수, 7배수, 그러면 이건 많이 뽑는 거예요. 3배수 넘어서 5배수, 7배수 막 이렇게 뽑는 거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빠져나가는 인원이 많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에서 많이 뽑아놔야 이 대학은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후보 합격, 충원 합격 해갖고 다 빠져나갔는데 1단계에서 3배수밖에 안 뽑았어요. 잘못하면 정원을 못 채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는 대학은 5배수, 7배수도 뽑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한 3배수 정도 뽑는다 생각하는 거고요. 2단계에서 보통 한 30% 정도 면접을 반영해요. 많은 대학은 40%, 많은 대학은 50% 반영하는 데도 있어요. 면접의 반영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것의 실질 영향력은 커진다라고 봐야겠죠. 자, 이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서류로만 100% 반영. 작년에는 면접을 반영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변경되는 걸 주목해서 보자. 대학별로. 뭐 학생부 종합전형의 체계 자체가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크게 바뀌었다, 그런 건 없어요. 근본 체계는 똑같아요. 비슷합니다. 대학별로 바뀌어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그 대학이 어떻게 바뀌었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옆에 대학은 상관없잖아요. 사실 내가 안 쓸 건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내가 나중에 어떤 대학을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는지, 그 대학의 전형 요소가 설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한번 지금쯤이면 구체적으로 보시고, 나 면접에 자신이 있는데 면접 있는 대로 쓰자? 나 면접에 자신이 있는데 면접의 반영 비중이 되도록이면 높은 대로 쓰자? 또는 반대로 서류로만 쓰자? 하는 식으로 조금씩 가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갈라 놓으시면 나중에 여름방학 끝나고 담임선생님하고 여름방학 중에 그리고 방학 후에 원서 쓰는 상담을 하실 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상담해 주시기가 훨씬 수월해요. 그렇지 않고 선생님 어디 쓸까요? 너 어디 관심 있니? 선생님 쓰라는 대로 쓸게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엄청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학교들을 스크린 하려면.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가르마를 좀 놓고 가면 훨씬 나중에 하기도 편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면접이 있는 대하고 없는 대하고, 면접이 끼는 대하고 면접이 없는 대하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이따가 한번 제가 볼게요. 자, 전북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이런 대학들 이렇게 있으면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잘 한번 봐주시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거의 없다고 그랬어요. 전북 지역도 없어요. 있는 경우는 뭘까요? 의학 계열이에요. 의학, 치의, 의예과, 치의학과, 수의학과, 뭐 간호학과, 뭐 그리고 약학과, 이런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도 기본 학력이 돼야 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거의 요구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그러면 면접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네? 나는 면접형으로 갈까? 서류형으로 갈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겠죠. 자,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면접형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저 면접형으로 쓰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면접의 반영 비중이 높은 대로 쓰겠습니다. 어떤 학생? 면접에 자신이 있는 학생이겠죠. 그죠? 상식이죠? 그럼 면접을 잘 본다는 건 뭘까요? 이 전 시간에도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그냥 단순히 말을 잘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학생 있죠. 넌 진짜 죽으면 입만 떠.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면접은 얼마나 조리 있게 말하느냐, 논리적으로 말하느냐, 이게 면접 능력인데 저는 그게 자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은 면접형으로 가야겠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냥 점수의 측면에서 봤을 때, 성적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떨까라고 하는 걸 제가 몇 개 대학을 쭉 본 거거든요. 물론 대학마다 전형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자료를 뽑아보니 이런 경향성이 나타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몇 개 대학들을 샘플로 봤어요. 파란색 그래프가 서류형이에요. 면접은 없는 종합전형이에요. 파란색이. 그리고 주황색 표시되어 있는 게 면접이 끼어 들어가 있는 전형이에요. 면접형이에요. 옆에 숫자로 표시되어 있는 건 내신 성적이에요. 합격자들의 내신 성적을 보니 2등급 때 2.5등급, 3등급, 4등급, 4.5등급. 그러니까 막대가 길면 길수록 성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대가 길면 길수록 합격자 분포 범위가 넓은 거예요. 1등급부터 저기 4등급, 5등급까지. 자, 한번 보실까요? 광운대 찬빛인재 전형 같은 경우 어떤가요? 이 대학은 서류형과 면접형을 같이 운영하는 대학들이에요. 한 대학인데 한 종합전형을 나눈 거예요. 우리 대학은 서류형도 모집하고 면접형도 모집한다. 근데 서류형 점수를 봤더니 3.75 같은 경우가 어디가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대학에서 공개한 70%컷 자료예요. 근데 면접이 끼어 들어가는 전형의 합격자 점수를 봤더니 4등급이 넘어가요. 자, 옆에 대학도 보실까요? 국민대학교. 서류형을 봤더니 2.92 내신 등급이 나왔어요. 합격자들의 70%에 해당하는 점수가. 근데 면접형을 봤더니 3등급이 넘어가요. 옆에 대학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가 성적대가 더 넓게 분포해요? 어디가 넓게 분포해요? 그쵸. 죄송해요. 우리가 사이좋게 이렇게 강의도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하려면, 네, 면접형이 훨씬 더 넓게 분포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꼬리가 길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최종 합격자가 성적이 더 낮은 데 분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커트라인이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면접형을 띄웠을 때. 왜 그럴까요? 면접의 취지 자체가 뭐냐? 서류로는 너를 평가를 했어. 근데 면접의 기회를 한 번 더 줄 테니 이걸 한번 너가 가지고 있는 약점도 뒤집어봐. 너가 가진 장점도 한번 얘기해봐. 서류에는 나타나 있지 않는 네가 가진 메리트도 한번 얘기해봐. 평가관을 한번 설득해봐. 서류로는 평가 끝났어. 너는 그 외에 뭘 가지고 있는데? 라고 하는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게 면접이에요. 그러니 원서를 쓸 때는 뭘 고려하면 좋겠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한 가지 더 시각을 말씀을 드린다면 내신 성적이 학종은 내신 성적만으로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제일 눈길이 많이 가는 건 성적이잖아요. 사실 내 성적이 대학에서 발표한 커트라인을 보니 합격자 점수 분포를 보니 제 성적은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조금 여유 있게. 그럼 여유 있게 포함이 된다는 건 어느 정도냐? 그냥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대학에서 공개한 한 70% 컷 내에는 그냥 포함이 된다. 한 3개, 요즘 3개년치를 다 공개하거든요. 3개년치 정도를 봤더니 제가 그 대학에 종합전형으로 쓰면 점수가 일반적으로 합격 분포에 제가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면접 끼지 말고 서류형으로 쓰라고 합니다. 100%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점수가 애매해. 이 점수에 제 성적이요 자꾸 왔다 갔다 해요. 될까 안 될까 싶어요.
불안하기도 하고 어떤 해에는 포함이 됐다가 어떤 해에는 안 됐다가 해요. 선생님 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면접형을 쓰라고 해요. 성적이 애매하잖아요. 학업 역량 교과 성적 갖고는 확실하게 어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뭘로 뒤집으라고요? 면접으로 뒤집으라고요. 100% 확실한 건 아닐 수 있지만 물론 서류의 상태도 함께 보고 해야겠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평가의 지표들이 있을 수 있으나 성적 가지고 나 어디 넣어야 돼요? 라고 한다면 불확실성 요소를 제거해서 성적이 좋으면 그냥 서류용으로 하라. 나는 성적이 좋아. 성적이 좋은데 굳이 선생님 저 면접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보지 말라고 한다니까요. 면접에서 무슨 질문이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성적 괜찮은 줄 알고 2단계에서 뽑아놨더니 면접에서 말하는 거 보니까 완전 망쳤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불확실성 요소를 제거해라. 그럴 때는 그냥 서류용으로 가라. 근데 애매해요. 그러면 면접 끼고 가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류형과 면접형 어떤 걸 쓸까요? 라고 하는 거 이슈. 자, 이유하면은 뭐냐? 각각 다른 대학들이에요. 그리고 한 대학 내에서 서류형과 면접형을 같이 모집하는 대학들입니다. 이건 뭐냐? 서류형과 면접형 뭘 쓸까요? 그 대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 요소가 서류형과 면접형은 달라요. 즉, 서류형은 무엇에 포인트를 더 비중을 많이 두고 평가를 하는 거고, 면접형은 무엇에 포인트를 더 많이 두고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게 서로 다른 거예요.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민대학교 서류형은 제일 많이 보는 평가 요소가 뭐냐? 전공 잠재력이라고 하는 걸 제일 많이 35%를 두고 평가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서류형으로 넣겠습니다 라고 하는 애는 어떤 거? 내 서류에 전공과 관련되는 내용들이 나는 강점이 있어요. 많이 어필되어 있어요. 그러면 서류용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면접형은 뭘 제일 많이 본다고요? 서류 평가할 때 자기 주도성을 다른 요소에 비해서 제일 많이 본다고요. 자기 주도 이건 전공하고 전공이 아니라 자기 주도성을 제일 많이 본다고 하는 거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서류에 이런 것들이 어필이 돼 있다면 얘는 면접형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단계에서 면접으로 뒤집어야 하는 거예요. 중앙대 같은 경우도 보시게요. 서류형 뭘 제일 많이 본다고요? 학업 역량을 서류형에서는 제일 많이 본다고요. 근데 면접이 끼어있는 탐구형, 면접형으로 보면 서류 평가할 때 뭘 제일 많이 본다고요? 진로 관련되는 진로 역량을 제일 많이 본대요. 근데 이거 포인트를 놓치면 나는 진로 역량에 강점이 많은데 서류형을 넣어버렸어요. 왜 떨어졌어요? 선생님이 상담을 잘못해서 포인트를 잘못 잡은 거죠. 나는 진로 역량이 서류에 많이 반영이 돼 있는데 거기에 좀 더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서류용으로 넣었어요. 그럼 이거 포인트를 잘못 잡은 거죠. 어디에 나와 있어요? 모집 요강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선생님들만 상담해가지고 너 어디 있어? 여기 6개 써. 선생님들이 도사는 아니잖아요. 그렇게는 못 찍어주거든요. 본인이 어떤 부분에 강점이 있을까?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를 한번 보시고 가시면 그러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는요. 서류형에 학업 역량 비중을 좀 더 많이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류형 그러면 학업 역량, 학업 성취도 같은 것들을 보고 자신 있어 그러면 서류형으로 한번 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지역에 있는 거점대학교 같은 경우거든요.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에요. 서울의 수도권 소재하고 있는 대학들만큼 그렇게 경향성이 뚝 부러지게 나타나진 않아요. 서류형하고 면접형하고요. 강제하는 부분이 조금씩 엇갈려서 나타나기도 해요. 대학마다 전형별로 다르지만 그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류형이 학업 역량을 좀 더 포인트를 두고 더 많이 강조하는 경향. 근데 지역으로 올수록 조금 그런 경향성은 뚜렷하게 구분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러나 학교마다 전형별로 다를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를 감안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학업 역량이 뭐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학업 역량도 본대, 진로 역량도 본대, 그리고 공동체 역량도 본대. 그러면 그 역량이 뭔지를 파악을 해야 준비를 할 거잖아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1,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번 참고해 주시고 내가 내 생활그룹부를 이런 방향으로 채울 수 있도록 활동을 좀 해봐야 되겠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3학년 1학기 남았거든요. 3학년 1학기 나의 생활그룹부를 어떻게 마무리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업 역량은 보통 무엇을 얘기하느냐? 학업 성취도, 성취 수준이죠. 교과 성적
얘기하는 겁니다. 교과 성적 중에서 제일 난감한 게 성적의 추이를 본대요. 성적의 추이를 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많이 얘기 들었었죠. 성적이 점점 어떻게 되는 게 좋다. 학년이 지날수록 점점 상승, 향상되는 게 좋다. 모두 알고 계시죠? 머리로는 이해되시죠? 그쵸? 근데 같은 집에 지금 살고 계시는 자녀분을 보면 공감이 되세요? 안 되세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잘. 저도 평가에 들어가 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말 대부분의 학생들은 성적이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애는요. 극히 드물어요. 그런 애들은요. 그 진짜 엄마 친구 아들이에요. 우리 집에는 없어요. 우리 학교에도 별로 없어요. 항상 드라마에 나오고 그러는 애들이에요. 성적이 이렇게,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예요. 성적을 이렇게 만들려면 방법이 하나 있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만들면 돼요. 1학년 때 9등급, 2학년 때 7등급, 3학년 때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면 유의미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유의미한 그래프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건 안 되고 이건 왜 돼? 자, 보시게요. 제가 제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기서 성적의 추이를 반영한다라고 하는 건 성적이 점점 올라가야 돼.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거의 모든 고등학생들의 성적은 왔다 갔다 해요. 올라갔다, 다음 학기 내려갔다. 그 다음 학기 좀 더 내려갔다, 또 올라갔다. 이렇게. 진짜 무슨 성적 갖고 주식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학기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우리는 자녀분의 성적을 까볼 때마다 심장이 벌렁벌렁 하잖아요. 이번 학기는 어떻게 나왔을까? 잖아요. 제가 파악했을 때 설명을 드릴 때 표현을 할 때 뭐라고 하느냐. 성적이 점점 올라야 된다가 아니라 방향성을 본다. 방향성을 본다가 무슨 얘기냐. 자, 보시게요. 어떤 교과의 성적이 떨어졌어요. 그럼 떨어지면 망했나요? 평가관의 입장에서 보는 포인트는 뭐냐? 떨어졌으면 감점이 아니고요.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방향성이 어디를 그리느냐가 관심의 포인트예요. 한번 떨어졌어요. 그럼 그 다음 학기는요. 다시 회복하는 친구가 있어요. 아, 이 학생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면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학업 역량과 그리고 자기관리 능력이 있구나 라고 하는 증빙이에요. 떨어졌는데 다시 회복하잖아요. 최소한 유지라도 하잖아요. 근데 평가관의 입장에서 난감한 건 뭐냐? 떨어졌어요. 그 다음 학기 나락으로 갔어요. 그 다음 학기 지하 뚫고 갔어요. 얘는 포기한 거죠. 그러면 어떤 교과목에서 더 크게 데미지가 있느냐? 지원한 학과, 전공 관련되는 교과목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할수록 평가관은 좋은 평가를 주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목일수록 떨어질 수 있지. 그 다음 학교에 회복했나? 회복적 탄력성이 있나? 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대학에서 이 학생에게 뽑아놔가지고 교육의 환경을 제공해주면 이 학생은 스스로 슬럼프도 있을 수 있지만 극복해내겠다. 어려움도 있을 수 있으나 이 학생은 더 발전할 수 있겠다. 이게 발전 가능성이에요. 애매모호한 추상적인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그래프를 보고 대학에서는 확신을 하는 거죠. 아, 이왕이면 이 학생 뽑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확신에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학업 역량은 이런 것도 본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의지 노력도 본대요. 자발성도 본대요. 자기 주도성도 본대요. 적극성도 본대요. 자, 점점 추상적인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정말 어려운 이유는 뭐냐? 평가 요소들이 이렇게 추상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만 더 볼까요? 탐구력을 본대요. 정말 중요시하는 건데 탐구력은 뭐냐? 지적 호기심이래요. 지식의 확장이래요. 그리고 열의와 관심이래요. 이런 게 어필해 있어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대요. 보시면서 아, 생활기록부를 그러면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감이 확 오세요? 아니면 뭔 소리요? 하면서 짜증이 나세요? 짜증이 나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게 도대체 뭘 해야 적극성이라는 거예요? 뭘 해야 지적 호기심이래? 그래서 제가 그냥 요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했어요. 이거 어디 뭐 대학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요. 그냥 제가 안내 드리는 거예요. 생활기록부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면 앞에서 말씀드린 학업 성취력, 학업 태도, 탐구력을 어필할 수 있는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제가 제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활기록부에 이 말들이 많이 써지면 좋을 것 같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생활기록부를 쓰는 건 선생님이 쓰시는 거니까 구체 정확한 표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될 수 있게 내가 이런 활동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런 표현들이에요. 이런 표현들. 조사했다, 작성했다, 발표했다, 실험했다까지 갈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첫 번째 단어부터 볼게요. 시간 엄청 많이 갔네요. 지금 큰일 났네요. 자, 조사했다라는 말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면 평가관에게는 어떤 이미지를 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조사했다라는 건 조사는 왜 하죠? 그렇죠. 궁금하니까 하는 거죠. 뭐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궁금해서 했어요. 궁금했어요 라고 하는 걸 앞에서 화면으로 보여드린 평가 요소로는 뭐라고 하느냐? 지적 호기심이라고 불러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조사했어요. 이 주제에 대해서 조사했어요 라고 우리가 서류에 작성을 해놓을 수 있으면 평가관은 아, 이 학생이 이 분야에 대해서 지적 호기심을 느꼈구나 라고 하는 시그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사할 때 그 동기도 중요하거든요. 왜 하필 그 주제를 조사하지? 다른 주제도 많은데? 너는 왜 하필 그게 궁금해졌지? 라고 할 때 그 동기와 배경으로 언급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좋을까요? 물어보면 요즘에 많은 학생들은 너 거기서 왜 호기심을 느꼈어?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유튜브 보다가 호기심을 느꼈대요. 지금 이거 유튜브 나가는 건데. 이제 유튜브를 없애버려야 돼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 편집이 돼야 할 텐데 큰일 났네요. 유튜브 영상보다 이건 그냥 단순한 궁금증이지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지적 호기심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대학은 학문 연구기관이에요. 그래서 어디에서 지적 호기심을 느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발생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TV 보다가 영상 보다가 유튜브 보다가 이건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기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뭐 하다가 제일 좋은 건 뭐냐? 학교에서 수업 받다가요. 학교에서 그 단원을 그 과목을 수업 받다가 그 용어에 대해서 그 개념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건 뭘까?가 궁금해져서 그래서 제가 더 조사했어요. 라고 하는 패턴이 가장 안정적이에요. 그러면 그런 패턴으로 기재가 되면 평가관은 뭐라고 느낄 수 있느냐? 아, 이 학생은 수업도 열심히 들었구나요. 생활기록부에 이 학생은 수업 태도가 바르고 정말 성실하고 그런 거 써주면 좋죠. 좋은데 그걸 어떻게 평가하냐고. 자, 보시게요. 평가를 들어갔을 때 이 학생은 수업에 충실하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 수업에 충실했으니까 100점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요. 평가관은 수업에 충실했으면 도대체 뭘 했길래 수업에 충실했다고 하는 거지 그 단서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평가관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대학에서 좋아하는 공교육 정상화거든요. 수업에 충실했어? 그럼 뭐 했길래? 지적 호기심을 느꼈어? 뭐 했길래? 이 단서를 찾는 게 평가관의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조사했어 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왜 호기심을 느꼈는데 수업에서 그 단어를 배우다가 그게 궁금해져서 그래서 내가 이것까지 조사한 거야 라고 하는 수업에 충실했다 라고 하는 이미지도 어필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지적 호기심을 느끼는 건 누가 시켜서 느끼나요? 너는 지금부터 미적분에 대해서 호기심을 느껴. 선생님이 과제를 주시면 호기심이 갑자기 확 생겨요? 그런 인간은 없잖아요. 지적 호기심을 느꼈다라고 하는 건 뭐 또 얘기하느냐? 자기 주도성이. 자기가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궁금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자료를 조사하는 거잖아요. 이건 자발성이고 앞에서 평가 용어에 나왔던 자기 주도성이에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조사를 할 때 뭘 갖고 조사하죠? 조사를 하려면 참고해서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냥 머리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조사하나요? 어떻게 끄집어내요? 머리에 든 게 없는데. 모르니까 하려는 거잖아요. 내 머릿속에 그 개념이 없으니까. 그럼 뭘 참고해야 되죠? 그렇죠. 자료를 참고해야 되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함께 가는 과정이 독서예요. 내가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자료를 참고하고 이러이러한 자료들을 내가 찾아보기도 하고 인터넷에 검색도 해보고 직접 가서 도서관에서 책도 읽어보고 독서 활동이 이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조사했다라고 하는 용어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나요? 조사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면 좋겠다. 조사라는 말이 어떻게 연계? 수업 시간에 배우다가 궁금해져서 지적 호기심, 그리고 내 스스로 자기 주도성 다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독서와 연계해서 이런 자료들을 참고하고 조사했다요. 자, 여기까지 해서 끝나는 학생이 있어요. 나는 조사했다. 그리고 끝.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게. 그러면 얘는 궁금하고 끝난 거예요. 더 바라기는 작성했다까지 가면 좋겠어요. 뭘 작성하는 걸까요? 조사한 결과를 작성하는 거죠. 결과물을 남기는 거예요. 보고서 작성, 감상문 작성이에요. 그래서 조사한 쭉 내용을 나는 이러이러한 결론으로 쭉 작성했습니다. 라고 하면 이 학생은 글로 정리하는 능력도 있다요. 대학에서 학업 역량은 뭘로 어필하나요? 대학에서 이 학생이 연구 능력이 있어 라고 하는 걸 뭘로 증명을 해요? 다 쓰는 거잖아요. 논문이고 리포트잖아요. 걔네들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이런 자료들을 작성했습니다. 보고서 작성, 이런 주제에 대해, 이런 주제에 대해, 이런 주제에 대해. 자연스럽게 그 학생은 글로 정리하고 쓰는 능력이 있다는 게 어필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주제에 대해서 발표도 하면 좋겠어요. 발표. 수업 시간도 좋고 동아리 시간도 좋고 다른 시간 뭐든지 좋아요. 발표했다 그러면 말로 정리하는 능력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세트인 거죠. 어떤 주제에 대해 수업 받다가 호기심 느끼고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참고해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작성해서 남기고 그걸 바탕으로 발표도 했다라고 하는 게 세트로 들어가면 보는 사람의 평가관의 입장에서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 학생이 정말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거 하는데 어려웠을 텐데 이 실험하는데 어려웠을 텐데 그럼 얘 어떻게 알았지? 궁금해지는데 서류에 안 써 있잖아요. 생활기록부는 차수 제한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다 못 써줬다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파악하겠어요? 면접으로 가는 거예요. 이 학생에게는 면접의 기회를 부여하는 거예요. 너는 2단계로 가라 라고. 그래서 2단계에서 이거에 대해서 더 심화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 자기의 학업 역량을 지나치게 뛰어넘는 과도한 난이도의 조사, 작성, 발표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내가 생명과학에 대해서 조사하고 작성하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그 기록을 생활기록부에 남겼어요. 굉장히 그 내용을 보면 심도 있고 심화된 수준이고 고난이도고 고등학생이 기특하다. 어떻게 이런 수준까지 조사할 생각을 했을까? 라고 써져 있어요. 기특해요. 정말 좋죠? 성적표를 봤더니 9등급이에요. 얘는 평가를 좋게 해야 돼요? 안 좋게 해야 돼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매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미스매치죠. 자, 자기의 지적 학업 역량을 가장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자료는 성적이에요. 성적은 자기의 학업 역량의 객관적 지표예요. 나머지 영역은요, 자기가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말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네가 그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 돼? 숨길 수 없는 게 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가야 돼요. 근데 성적은 아닌데 생활기록부에 써져 있는 게 엄청 수준이 높아. 일단 의심을 하게 돼 있어요. 평가관의 입장에서는 좋은 평가를 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이 학생에게 기회를 줘야지. 2단계 면접 가서 반드시 물어봐요. 왜냐면 우구심이 생겼으니까. 너 그 실험할 때 어떻게 너 뭐 했는데? 그래서 나온 결과를 한번 설명해봐. 대답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얘기할 때 생활기록부 수준을 기재되는 수준을 그러면 어느 정도 맞춰야 돼요? 저희가 수치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바라자면 자기에 나와 있는 성적보다 한 20% 정도? 되게 애매하시죠? 수치로 저 설명 못합니다. 성적 나와 있는 것보다 조금 수준 높여서 이런 내용으로 기재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학업 역량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수업 받다가 호기심 느끼고 활동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요거 한번 말씀드려요. 마지막에 중요한 게 저는 그래서 이런 걸 배우고 깨달았어요. 이거 면접에서도 중요하거든요. 생활기록부 기재되는 것도 중요하고 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끝에 성장이잖아요. 성장. 어떻게 성장했어요? 라고 하는 걸 어떻게 어필하겠어요? 제가 요렇게 표현을 드릴게요. 학생들이요. 제일 마무리 짓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저 끝부분이에요. 깨달음, 성장.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면접도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제가 이런 활동 과정을 통해서 수업 시간에 배웠던 이 내용이 정말 그렇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도 성장이에요. 무슨 얘기냐? 수학 시간에 배웠어요. 1 더하기 1은 2라고. 근데 제가 진짜 그런지를 조사해 봤다니까요. 조사해 보니까 진짜 1 더하기 1은 2더라고요. 제가 그거 확인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알려주면 알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그러겠지라고 배우는 학생이 있고요. 어떤 학생은 진짜 그래? 1 더하기 1은 2야? 자기가 더 깊이 스스로 조사해보는 애가 있어요. 학종은 이런 애들 좋아한다니까요. 그게 써져 있어요. 해봤더니 진짜 1 더하기 1은 2예요. 라고 써져 있으면 이건 제가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느냐? 지식의 확인이에요. 정말 배운 게 그렇구나 라고 확인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마무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제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번 해봤더니 1 더하기 1은 2뿐만이 아니라 2 더하기 2는 4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알려준 것만이 아니라 제가 조사하는 과정에 그 주변에 있는 걸 더 알게 됐어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에 플러스 이런 것까지 알게 됐습니다. 라고 하면 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지식의 확장이에요. 선생님이 굳이 떠먹여 준 게 아닌데 자기가 학습해서 조사해서 지식이 확장된 거예요. 세 번째,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느냐? 제가 조사해보고 학습 활동 해봤더니 여기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 안 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조사한 결과가? 수업 시간에 배운 게 다르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잘못 알려주신 게 아니라 제가 수업 시간에 이해를 잘못했던 거예요. 개념 이해를 틀리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사 직접 해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왜 그렇지? 라고 다시 보니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잘못 알고 있던 걸 바로잡게 되었구나. 지식의 수정이에요. 마지막에 마무리를 어떻게 해요? 지식의 확인. 수업 시간에 배운 게 정말 그렇다는 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지식의 확장. 수업 시간에 알려준 거 외에 더 알게 됐습니다. 세 번째, 지식의 수정. 잘못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고치는 계기가 됐습니다. 선입견을 바로잡는 계기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마무리다. 자, 조사 작성 발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꼭 이 말만 들어가야 하는 건 아니에요. 써주는 선생님들마다 표현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조사라는 말은 어떤 표현도 가능할까요? 조사라고 하는 표현은요, 생활기록부에 탐구, 탐색 이런 표현으로도 써줄 수 있어요. 조사라는 말만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와 비슷한 부류의 단어들로 표현이 됐을 때 이렇게 작성도 마찬가지예요. 발표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의견을 정리하고 표현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입니다. 실제로 대학에서 얘기했을 때 어떤 표현이 어떤 학업 역량하고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됐나요? 라고 하는 표현들이에요. 그 사례들을 제가 쭉 샘플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건 빨리 넘길게요. 이건 전부 어디에 나와 있느냐?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대학에서 발표한 그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이라고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자료들이 엄청 많아요. 이 책자 들어가서 파일로도 보시면요. 이거 이미 다 나와 있는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이런 내용들 생활기록부 우리가 평가해 봤더니 이런 내용들을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쭉 이렇게 얘기의 내용 풀어놓은 내용들이 다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성적도 성적의 추이도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두 번째 역량. 평가하는 역량이 진로 역량이거든요. 진로 역량은 뭘 갖고 평가하느냐? 이런 걸 평가한대요. 어떤 과목을 고등학교에서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과목의 성취도는 어떠한지. 이에요. 내가 공학계를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물리 수업 이수했어야 되겠죠? 그리고 물리 성적이 좋았어야 되겠죠. 그럴수록 좋은 평가를 받는다 라고 하는 것들이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1, 2학년 학생들은 선택의 여지가 아직 좀 더 있으니까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 3학년 학생들은 이미 선택이 다 끝난 과정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상관이 없을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학교에서 배우게 되는데
이런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지원하려고 하는 전공 분야와 관련되는 연관 교과목들을 참고해서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뭐냐? 과목도 위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과목 배우기 전에 쉬운 과목을 먼저 배워야지. 그거 없이 어려운 과목으로 바로 갔어? 대학에서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국제정치 이런 거를 학교에서 설명해 주니까 그거 받았대요. 국제법, 세계 문제와 미래사회 이런 거 받았대요. 그런데 대학에서 볼 때는요. 이런 과목들을 배우려면 그 전에 이미 정치와 법이나 사회문화나 이런 일반 선택에 있는 보통의 평범한 과목들을 먼저 이수를 했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제시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요 보통 학교에서 과목 선택을 할 때 선생님들이 다 스크린은 해줘요. 근데 일부 저희가 당황스러운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공동교육과정을 신청할 때입니다. 공동교육과정을 신청할 때 학생들이 요즘에는 개인 신청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모르게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봤을 때는 공동교육과정에 설정된 그 과목을 받으려면 얘야 너 학교에서 이 과목을 먼저 배웠어야 하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너 그거 지금 안 배웠거든? 근데 애는 공동교육과정에 그 시험 과목을 신청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서류에 봤을 때 좀 애매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도움이 된대요? 이것들로 대학에서 이미 발표하고 있는 자료들, 우리 학과에 지원하려면 고등학교에서 이런 과목들을 미리 배우고 오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미 다 공개되어 있는 자료들인데요.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한번 보실까요? 기계 관련되는 학과들 지원한다. 그러면 뭐 이수하면 좋겠다? 물리 이수하면 좋겠다. 많이 아시죠? 화학도 들어가요. 화학 2까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과목이 뭐지? 그거하고 연관되는 과목들을 한번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보고 이 과목 이수해야 되겠다. 내가 이 과목 이수했나?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선택의 범위가 없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원서 쓰기 전에 뭘 고려하시면 좋냐? 내가 이수한 과목을 보고 이 학과는 원서를 쓰면 나한테 손해겠다, 이익이겠다를 이제 판단을 하셔야 하는 거죠. 이미 바꿀 수는 없으니까 내게 갖추어진 그 메뉴를 가지고 내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나는 이런 식으로 과목 선택을 했으니 그러면 원서는 이런 과로 쓰는 게 좋겠다. 이제 요 역방향으로 가셔야 하는 거예요. 3학년은. 1, 2학년 같은 경우는 아직 선택의 여지가 남아있으니 어떤 과목 선택할까? 라고 하는 것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쭉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들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한번 말씀드리면 어려운 과목 이수했어요. 물리 2까지 이수했네요. 잘했어. 플러스 10점. 무작정 그러는 게 아니라 어려운 과목을 왜 이수했지? 그 배경과 동기와 그와 함께 이 학생이 그 과목을 이수하면서 어떤 자세를 보였지? 어떤 태도를 보였지? 하는 것들도 함께 평가에 반영이 된다. 무조건 과목 선택만 했다고 해서 끝은 아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과목 선택을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거. 전공에 필요한 과목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인 거고요. 이도저도 아니다 라고 하면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과목이라도 선택의 옵션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로 역량의 실제적인 구체적인 대학에서 발표한 것들 이런 거 있고요.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공동체 역량입니다. 공동체 역량은요. 착하냐를 뽑는 게 아니에요. 얘가 착한가? 평가할 수가 없어요. 공동체 역량은 더불어 살 수 있느냐를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만 잘났다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살 수 있나를 평가하는 건데요. 그러면 공동체란 뭐냐? 제가 정의 내리는 표현으로 공동체는 2명 이상만 모이면 다 공동체예요. 뭐 10명, 20명, 30명이 아니고요. 2명 이상만. 그래서 공동체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 활동은 뭐가 있냐? 교실에서 수시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 같은 경우. 2명 작지요? 3명 작지요? 그리고 발표해봐 라고 하는 거 전부 공동체 역량이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뭐 멘토링 활동, 요즘에 멘티 활동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봉사활동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어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까지 쭉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참고해 보실 수 있는 사이트는 이런 데가 있습니다. 맨 밑에 그 연두색으로 표시해 드린 데는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곳이고요.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곳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정말 많은 자료들을 참고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면접은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감사합니다.